있었죠, 그죠? 그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 160페이지로 가시면은 160페이지 가십니다. 우리가 계산 문제가 이제 두 군데가 뜨는데 LTV하고 DTI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하고 우리가 원리금하고 원금이라는 게 있죠. 그걸 계산하고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LTV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게 되면은 LTV도 적용되지만 DTI도 적용되겠죠. 이 두 가지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럼 LTV는 그냥요, 이건 담보인정 비율이에요.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그래서 두 가지 가지고 큰 금액이어야 돼요, 적은 금액. 이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오른쪽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을 딱 드릴 테니까 한번 가볼게요. 8천만 원을 대출했어요. 얼마나 했다? 8천. 그럼 나중에 8천만 원의 기존 대출이 있으면 그걸 까야 되죠, 그죠? 그럼 LTV와 DTI 중에서 그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딱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밑에 해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연습으로 이제 연습장에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LTV가 몇 %죠? 그러면 0.7이죠. 0.7을 이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담보가액을 찾아보세요. 담보평가 가격이 4억이죠. 4억. 그럼 4, 7이 28, 2억 8천을 빌려주죠. 그죠? 근데 그냥 해야 돼요. DTI도 구해야 돼요. 그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을 선택하겠죠. 그죠? 그럼 DTI가 몇 %죠? DTI가 50%라고 돼 있죠, 그죠? 50%고 연소득을 곱해줘야 되죠. 이게 인컴이 연소득이거든요. 연소득. 그러면은 데빗이 원리금이 나와요. 원리금. 자, 그러면은 연소득이 얼마래요? 4천만 원이죠, 그죠? 그럼 4천만 원의 반이죠. 그럼 4천만 원의 반은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2천만 원만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돈을 빌려준다. 무슨 상수를 가져오도 되죠? 저당 상수. 이제 그 순서를 아시네. 그럼 저당 상수가 몇 점 몇이에요? 0.1이니까 얼마를 대출해 주죠? 2억이죠. 그러면 둘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얼마를 대출해 주겠어요? 2억. 기존 대출이 얼마 있죠? 그럼 얼마? 1억 2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거의 많이 뺏겨내요. 얘네들이. 그죠? 많이 뺏겨내요. 좌측에 보시면은 DTI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DTI는 거기 보시면은 거기 그 총부채 상환비율은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가죠. 그럼 중간에 DTI는 연소득에 대해서 원리금만 따져야 됩니까? 기타 부채 이자도 따져야 됩니까? 그러면 이번에 양가로 1번을 여러분들 또 스타트로 풀어보시는데 얘는 기존 대출은 없어요. 그럼 나중에 금액을 깔 필요는 없죠. 근데 그냥입니까? 거기 기타 부채 이자 상환이 나옵니까? 이자 상환이 나오거든요.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신용등급 그 등록하는 신용등급에 대한 그 신용정보가 이제 사이트에 다 공개됩니다. 그죠? 여러분 등급이 몇 등급 높으세요? 등급? 안 높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런 걸 봐요. 만약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한다면 물론 뭐 돈이 많이 있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신용도 좋아야 돼요. 연체나 이런 게 안 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신용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하려게 되면은 이게 등급이 낮으면은 잘 대출 안 해주거든요. 1등급이세요? 같은 1등급이네. 그러면 이제 거기 뜨는 게 대출 받은 게 다 떠요. 요즘은요, 그죠? 그럼 그냥 해요. 기타 이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담보대출이 아니죠. 연간 사업을 하는데 이자를 내는 게 뜨거든요.
그러면 그냥이야 이걸 빼서 덜 빌려줘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입니까? 기존 담보대출이 있었습니까? 그건 나중에 빼주는 거고, 이건 담보대출이 없고 그 이자에 대한 연간 1,200만 원을 따라서 원리금에서 깐다. 그럼 아까 원리금이 여기 2천만 원이었죠? 그럼 1,200만 원을 까게 되면 이건 80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얘는. 아시겠습니까? 다 가르쳐 줬어. 빨리 풀어보세요. 빨리. 더 이상 어떻게 가르쳐 줘? 160페이지. 언제 기다려? LTV가 몇 %야? 60%죠. 아니 내가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강의에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60%. 나한테 물어봐 그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담보평가 가격이 5억이죠. 그러면 어떻게 0.6이죠. 3억은 금방 나오죠, 그죠? 3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얘를 비교해서 작은 금액 선택해야 되니까. DTI는요 40%. 연소득은요 64, 24죠, 그죠? 6천. 그러니까 6천만 원이니까 64, 24, 2,400인데 그냥 있어. 이자가 있어. 이씨, 원리금에서 까야겠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이제 요게 2,400이 기타 이자까지 포함해서 2,400을 은행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200이니까 그냥이야 원리금에서 까. 까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좀 따라하지 마세요. 그죠? 저속해 보자. 그럼 빼요. 자, 1,2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출제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것도 기출인데 0.1로 내요. 근데 그냥입니까? 이게 1,200만 원입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봐요. 만약에 계속 연습하세요. 이건 거의 시험 문제 90% 말씀드리지만은 풀어야 될 게 있고 안 풀어 제껴. 근데 얘네들은요. 얘도 제껴? 야, 다 제껴라, 다 제껴. 이건 제끼면 안 돼요. 사람이 제끼는 계산 문제가 있고 안 제끼는 제끼는 아시겠습니까? 요번에 모의고사에 또 차에서 땡기는 거 또 나왔대? 맞췄어요? 맞췄어? 아니다 봤더니 데스크에 또 차 안에서 땡겨 또 나왔대? 이렇게. 하여튼 이거 맞춰야 돼 이거. 성비가 좋은 거야 이거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자 따라해서 이제 요거 곱하고 저상상수 나누고 아시겠죠? 그죠? 이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이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고 DSR이라는 게 있나요? DSR. 찾았어? 뭐 어디서 많이 들었지? 뭐 DSR이라고 막 요새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 DSR은 뭐냐면 총부채에 대한 게 뭐냐면 이거는 아까는 박스 DTI 밑에 있어요? 이거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투자를 해보다 보면 DSR은 뭐냐면 아까는 기타 부채 이자만 있었죠. 이거는 모든 대출했던 건 다 떠. 뭐 자동차 할부금에 다 떠. 그럼 그냥이야 이건 더 제한이 돼. 제한이 돼요. 이자야 딱 원리금이야. 원리금이니까 더 원리금을 더 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규정되는데 DSR은 안 나와요. 시험 문제, 계산 문제. 그러니까 DSR은 그냥 그런 것이다라는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따라 순당당 알아요? 순당당 순당당 합시다. (142페이지) 순당당 문제 142. 거기 아까 박스가 있었죠. 좀 전에는 상가에 대한 대출이었어요. 주택에 대한 대출이었어요. 주택이죠, 주택.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 주택 대출이기 때문에 뭐하고 뭘 따지죠? LTV하고 DTI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잠깐 실무 강의를 하겠는데 보통 요새 거의 아파트에서 많이 살고 계시죠? 그럼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시세가 나와 있습니까?
한국감정원이지만 국민은행 시세로 가요. 그죠? 우리가 우리은행 시세로 안 가. 그죠? 국민은행 사이트 시세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시세가 5억이면 이걸로 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등기부등본상 등기부 갖고 왔고 이게 소유권인지 얘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DTI는 그냥이야 소득 증빙. 소득 증빙이죠.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 거야. 소득 증빙. 그죠?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건강보험을 있으면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제 가고 대출 받아보셨네. 그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갈 거는 상가예요. 상가. 상가는 그냥요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 우리가 부채 감당을 따진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투부 기억나시죠? 그럼 얘도 LTV는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건물주, 이게 상가 건물에 대한 건물주에 대한 그 소득이 중요합니까? 부채 감당률이 중요합니까? 얘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네가 상가 건물을 운영해서 은행 빚을 갚을 수 있는 임대료가 그만큼 나오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부채감 이 순당당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게. 한 2시간 동안 야매를 만들었지. 그래서 이게 순투부였죠, 그죠? 순투부. 뭘 많아요?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순당당이 나오게 된 거는 원인은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제가 할게요. 1억 2천이 순영업 소득이에요. 그러면 이제 억으로 나오니까 이걸 공치지 말고 그냥 1.2로 그냥 곱해보세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1.5라면, 자, 그거 알아? 믿나? 그냥이야 밑은 나눈다. 밑은 나눈다. 얘를 구하는 거죠. 오빠 믿나? 안 믿나? 그러면 밑은 얘를 얘로 나눠요. 그죠? 그러면 찍어보면은 0.8이라는 게 뭐냐면 8천만 원이 나와요. 이게 원리금이에요. 무슨 금? 아까 많이 봤던 거 아니에요? 저당상수만 가져오면 대출이익을 구할 수 있거든요. 원리금. 그러면 원리금이니까 아까 무슨 상수? 저당상수. 그 저당상수를 10%니까 0.1이거든요. 그러면 8억이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계속 20년 동안 강해 보니까 나야 20년째야. 그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야. 뭐 민나까지 했다가 뭐 힘드니까 그 유명한 무슨 당당? 순당당. 그러면 순영업 수익이 1.2억이죠. 야매연구실 결과 이 당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갖고 이 당의 부채 감당률하고 저당상수가 당당이야. 야매연구실에 연구해 보니까 이 당이 아무거나 먼저 나와도 돼. 그죠? 근데 원래 오리지널은 부채 감당부터 나와야지. 민나를 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저당상수가 0.1이죠. 그러면 파일이라는 숫자가 8억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제가 봤을 땐 요 순당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해 갔어? LTV는 금방 구하죠. LTV가 몇 퍼센트에 대부 비율이? 60%죠. 담보 가격이 얼마죠? 담보 가치가 20억이죠, 20억. 아니 내가 풀라 그랬어, 찾으라 그랬어. 찾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씨. 아시겠죠, 그죠? 뭐 공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나만 풀면 어떡해. 순당당도 나만 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 요거 0.6이니까 12억이죠, 그죠? 이건 되는데 순당당에서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럼 순당당은 1억 2천을 뭐로? 부채 감당률로 또 저당상수로 나누면 8억이라는 게 그냥 떨어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꼭 체크하셔서 대출 가능 금액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하셔서 순당당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순당당만 암기하시면은 금방 가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아마 특강 때 순당당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순당당 하니까 금방금방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는 감정평가 수강생들도 막 난리 났어요. 순당당 하니까, 교수님 순당당 좋습니다. 라고 막 난리 났던 건데, 뭐 여러분들은 뭐 2번 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이해하셨죠? 넘기시면은, 이제 뭘 배워야 되냐? 갈게요. 페이지 153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차례 가시면은 그 유명한 부채금융하고 지분금융이라는 게 있죠. 153. 가셨나?
153. 무슨 금융과 무슨 금융? 그럼 가만히 있으면 별표 쳐야지 얘도. 그죠? 별표 한 두 개만 치세요. 두 개만. 매년 나오는 건 아니라 쳤어요? 그럼 우리가 오지선다에서 보는데 제가 지분을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부채 쪽을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부채. 이 채자가 빌리 채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채자나 저당 담보 들어가면 다 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론도 가야 되니까 금융은 그냥이야 자금의 융통이야. 지분은 그냥이야 내 거야. 내 걸 가지고 자금을 융통하는 거고 이 부채 채자가 빌릴 채자죠. 이건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고. 그럼 지분은 이 주식회사가 그냥이야 주식을 발행해. 그럼 자기 걸 띄워주죠. 그래서 지분금융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본 배당을 받고 투자자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시지만 신디케이션도 지분이죠. 투자자 모집형이니까. 조인트 벤처도 마찬가지로. 리츠 유명하죠. 리츠는 얘도 부동산 신탁도 그냥요 이 주식을 발행해요. 간접 펀드도 그렇고 공모의한 증자, 주식 공모의한 증자죠. 근데 그것까지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부채로 가면 되니까. 그럼 부채는 그냥이야 채자가 들어가. 사채 채권이 있죠. 그다음에 저당이라는 거와 담보가 들어가면 다 부채예요. 그러면 이따가 제가 문제를 냈지만 뿅 가는 게 지금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있어? 야 그냥이야 저당 채권 담보 다 들어갔어. 이 효자네. 이따 맞춰야겠네. 찾았죠, 그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MBS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저당이라는 게 들어가요. 빼기. 그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어. 이게 공법에도 나와. 공법. 넘겨보세요. 공법에도 나오는 건데 넘기시면은 주택 상환 사채를 내가 공법에서 다루는 거를 3번에도 넣어놨어. 주택 상환 사채 있어? 거기다 옆에서 적어. 공법에도 나온다. 공법에도. 이게 뭐냐면 주택 건설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럼 일정 기간 지나면 상환받기로 약속된 회사채권이라고 되어 있나? 그러면 얘는 아파트 값의 일부를 지불하고 LH공사 아시죠?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 등록 사업자가 발행한 사채를 매입하고 단기가 되면 현금으로 해당 채권을 어떻게 돼요? 정산하는 대신 뭘 분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그럼 얘도 그냥요 사채가 들어갔어요. 그 의심하지 마시고 부채로 찍으셔야죠. 건설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타인 자금을 조달한 거죠. 근데 맨날 야매만 하니까 요 공법에 나오는 주택상환사채도 갖고 가라는 거지. 이론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주택상환사채가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주의 있게 볼게. 현관 배출에 ABS 있어요? ABS는 차에 장착시키는 거야? 그거는 자산이 자산. 자산을 담보로 해요. 그죠? 자산 담보로. 그래서 이게 원래는 자산 유동화가 아니라 우리 학회에서는 자산 담보부라고 하거든요. 빼기 담보예요. 그럼 원래 자산 담보부 증권이야 맞죠? 그러면 담보가 들어갔으니까 부채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요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나와요. 틀린 지문은 아니에요. 이 자산을 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자산 유동화 증권에는 눈을 크게 뜨더라도 채자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저당 담보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를 낼 가능성이 커요. ABS를. 현관페이 칠했어? 칠했고. 그다음에 저당금융은 당연히 저당이 들어갔죠. 근데 봐봐. 신탁금융, 신탁증서금융이라는 게 있나? 요거 현관페이 칠해. 요거. 신탁증서금융. 따라해봐요. 담보신탁. 그럼 담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부채겠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에서는 담보신탁이라고 나와서 나 진짜 내 강의를 모니터하나 봐 출제원들이. 왜냐면 이제 간평하고 공인중개사를 강의하는 유일하게 박사가 저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특강 때 제가 공인중개사 담보신탁이 나왔는데 감정평가에서는 신탁증서금융이 나올 거다. 걔네들한테 그냥 반말하거든요 강의 시간에. 그죠? 그래서 니네들 잘해. 이거 신탁증서금융 나올 거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작년에 공인중개사에서 뺏겼어요. 다음에 담보신탁.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또 일반 실무 강의를 하는데 요즘 대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출 해보셨어?
담보대출이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해도 대출이 막 막혔어요. 그죠? 그래서 의외로 매매사업자라는 걸 내요. 주택매매사. 법인도 내는데 신탁사가 있죠. 그래서 요즘 신탁에 대한 금융을 많이 또 활용합니다. 그럼 내가 있어? 맨 밑에 박스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저당을 설정해서 그냥이야 얘는 주식을 발행했어, 사채를 발행했어. 타인 자본을 조달했죠.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저당금융하고 신탁증서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 가갖고 돈 빌리면 그냥이요 근저당 설정해요. 그래서 만약에 3번 못 갚으면 경매 처리가 들어가요. 근데 절차가 그냥이야 복잡하죠. 경매도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유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집행기간이 장기죠. 처분 가격이 저가인데 넘겨보세요. 신탁증서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따라서 담보신탁. 이게 그다지 많이 활용이 안 됐거든요. 근데 대출이 규제가 막히다 보니까 이 강남권 애들이 많이 이걸 활용합니다 요새. 그죠? 그래서 갈게요. 솔깃하시죠, 그죠? 이런 실무 강의 들으니까, 그죠? 자, 지금 듣고 있어요? 신탁회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개발신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신탁회사는 이제 제가 요즘은 신탁회사들이 많이 그 성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제 제자가 이제 아시아신탁이나 국제자산신탁에 들어가는데 일단 신탁회사를 또 많이 또 대기업에서 또 막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이 제도가 옛날에는 많이 일거리가 없다가 요즘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차입자가 부동산, 자, 우리가 보통 은행에 그냥요 저당권을 넘겨요. 이게 근데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형식적.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넘어가요. 그러면 신탁 약정을 맺고 그다음에 담보신탁. 그 담보신탁이니까 부채죠. 그러니까 수익증권을 교부받아서 금융기관에 어떻게 되나 제출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융자를 해줍니까? 그 융자를 땡겨요. 근데 하나가 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실무하신 분들 들으시는데 그냥요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거 알아요? 탁 들어가면 수수료 들어가는 거 기억나요? 탁 토지신탁 사업수탁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근저당 설정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신탁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융자를 받고 미국 일부 천중국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그다지 우리나라는 많이 활용하지 않다가 요즘 굉장히 많이 이게 이슈입니다. 왜요? 대출이 그냥 막혔어요. 막히다 보니까 경매에 대한 경락대금에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죠? 그래서 가는데 이 신탁증서금융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신탁증서금융에는 채자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담보도 안 들어갔죠? 그럼 신탁증서금융이 나오면 담보신탁이라고 적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탁증서금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봐요.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전페이지로 가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꾸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나요? 많이 도움이 되시죠, 그죠? 저도 이제 투자하면서 그런 걸 어저께 또 그 선배들하고 얘기하다가 아니 내가 직접 해보니까 담보신탁도 뭘 알아야지 제가 강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찾으셨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ABCP라는 게 있죠. 근데 다행히 한글로 읽어봐, 한글로 뭐라 그래? 자산담보부기업업이죠. 야, 담보가 들어갔네? 이거 부채금융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거는 이론이 나왔었는데 작년에 떴어요. 그러니까 담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부채라는 걸 인정하시잖아요. 이해 갔나? 그 다음 우리가 아까 MBS는 안 나왔지만은 그냥요 주택저당증권이었어요. 근데 CMBS라는 건 상업용에 대한 저당증권이거든요. 그럼 상업용에 대한 모기지론도 그냥이야 상업용 부동산을 저당 잡았어. 그럼 MBS가 나오면 다 부채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참 주의하실 게 메자닌 금융 기억나시죠? 넘겨보세요. 알았어. 하여튼 뭐 야매는 그냥 자주 기억해. 메자닌이 있어요?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랑 전환사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전환사채까지 나올 수 있어서 거라서 자 우리가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이 결합입니까? 결합. 혼합했어요. 메자닌.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트에는 메자닌을 안 넣었거든요. 힘드실까봐. 메자닌이라는 것은 이탈리아에 가면 이제 어떻습니까? 오페라 하우스 같은 데 보시면 1층과 2층 중간에 라운지가 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중간층입니까? 그래서 혼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와 얘를 결합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 예전에 기출문제 풀어봤지만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어머 뿅 간다. 사채가 있다. 그래서 부채 찍으시면 큰일 나요. 이거 무슨 금융이다? 매잔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프린터도 해놨지만 원래는 그냥요 채권으로 매입을 했어요. 원래는 채권 선택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으로 매입했는데 나중에 그냥입니까? 주식으로 전환합니까? 그럼 신주로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들어갔죠. 그러면 힌트. 채만 들어갔나요? 신주도 들어갔나요? 주식도 들어갔죠. 그러니까 매장임금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전환사채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하냐면 물론 뭐 적중에 대한 것은 이제 아직 대한민국에서 적중이 제일 잘 된다라는 소문이 아직까지는 안 퍼졌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그 7월달 8월달에 딱 3명 뽑아요. 3명 교수를 3명 뽑아가지고 서로 검증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호텔로 집어넣어가지고 감금을 시켜요. 나오지 말라고 그죠? 그러면서 얘들한테 출판사들이 이제 뭐 대표적인 뭐 에듀프로도 EBS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BS 출판사는 방문가 그다음에 새롬 제가 좀 새롬 해커스 한테 지원을 받아서 책들을 갖고 옵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호텔에 깔아요. 깔고 가장 빈번하게 뜨는 단어를 딱 찾아내요. 그게 전환사채거든요. 문사채다. 그래서 이런데 봤더니 전환사채가 나오진 않았지만 문제집에 많이 흔히 갖고 있다는 거죠. 찾았죠, 그죠? 그 전환사채도 그냥이야 매장형이 들어가. 이 두 가지를 가져가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특히 이제 전환사채가 제가 또 그 감정평가사 때 특강을 했기 때문에 또 뺏겨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환사채인데 제가 꿈속에서 일본을 갔는데 제가 또 막 호리호리 말라가지고 태풍에 희한해가지고 전봇대에 매달렸어요. 제가 그래서 전봇대가 전신주죠. 전신주 어떻게 했다? 매달린 이렇게 하셔서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매달리는 제가 안 냈어요 오늘 짜증 낼까봐. 그래서 빨리 프린트 가시면 답이 손 들고 서 있어요. 빨리 3번 프린트 3번.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3번. 답이 손 두고 서 있네. 몇 번이죠? 어머 효자네. 그냥 다 들어갔어. 어떻게 들어갔어? 불러봐. 저당, 담보, 채권이 다 들어갔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나머지 지분이라는 걸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것들은 안 들어가고 걔네들 우리가 이론을 갖지만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90%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페이지 가셔서 155페이지로 가시면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게 있죠. 이걸 이제 가기 전에 넘겨보세요. 아까 저당에 대한 교재 가시면은 페이지 152페이지 가시면 몇 개만 보고 올게요. 152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그 저당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죠. 저당은 그냥이야 저분이셔. 저분이 누구셔? 그럼 은행 위험이에요. 차입자 위험. 그럼 은행은 그냥이야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어. 차입자가 원리금에 대한 채무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높은 차입자한테는 그냥입니까? 높은 이자를 부과합니까? 근데 3번의 별표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만약에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회사가 잘려가지고 아니면 담보 가치가 대출 잔고보다 낮아질 수도 있죠. 그럼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겠죠, 그죠? 이해 갔나요? 그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만기 전 변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기 상환은 시장 금리가 대출 약정 금리보다 높을 때 낮을 때죠. 그러니까 대출 약정은 지금 차입자가 받은 이자예요. 그러면 지가 지금 대출 약정 이자가 만약에 지금 받아놓은 게 5%를 받아놨는데 지금 시장 이자가 2%로 줄어들었어. 그럼 가만히 있어. 조기 상환해. 조기 상환한다는 거죠. 이 가장 잘 뜨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금리가 높을 때, 낮을 때를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대출이 대부기간 만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해버리니까 위험하죠.
그럼 조기 상환이 발생할 때 대출자는 최초 대출금리에 얻을 수 있었던 이자 수익을 손해볼 수도 있죠. 자, 이자율 위험을 또 감수해야 돼요. 보통 이게 고정금리 때 많이 심각하거든요. 안 바뀌니까. 아시겠습니까? 유동성 위험은 아직 보지 마세요. 제가 저당해서 해줄 테니까. 그럼 넘기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갑니다. 페이지로 가시면은 155페이지로 갈게요. 고정과 변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자, 고정금리는 고정돼 있고 변동은 변동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했던 거 우리가 문제집 풀려면 그 용어 정리가 중요한데 들어볼게요. 자, 고정금리는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돼 있고 변동금리는 인플레에 따라서 이자가 바뀌고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읽다 보니까 명목이자라는 명목이자율, 겉으로 드러난 이자거든요. 또는 계약이자율, 저당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데 그럼 은행이 실질적으로 먹는 실질금리가 있겠죠. 그럼 실질이자가 있고요. 실질이자가 있고 은행이 아까 안 위험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예상 인플레를 더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 4% 정도라고 하면은 자, 예상 인플레를 고려 안 해야 돼요? 은행은 고려해야 돼요. 하기 때문에 4%를 나온 거죠. 그러니까 1%를 예상했다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는 건 3%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목 소득이 4% 올라갔다고 좋아야 돼요? 인플레를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3%밖에 안 올라간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실질이자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 명목에서 예상 인플레를 빼거든요. 그러면 4에서 1을 빼니까 3이 나왔죠. 근데 은행은 그냥요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위험을 지가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1% 발생했다도 차입자한테 전가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켜요. 명목은 안 바뀌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실질이자가 그냥 있어요? 하락하겠어요? 하락하죠. 더 2%밖에 못 먹는 거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대출 기간은 이익이겠어요? 손해겠어요? 손해죠. 무슨 금리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지가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차입자가 이익이겠죠? 그래서 고정금리는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그냥 야 은행이 위험해. 위험해. 대화를 하자. 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높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대출 시점에서는 누가 높다? 고정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요. 대출 시점에서는. 근데 변동금리는 얼마든지 전가시킬 수가 있죠. 그럼 그냥이야 명목이 바뀌어서 1%를 가산하면 5%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런가? 그럼 인플레에 대한 그러한 위험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야?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럼 차입자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그냥에 대해 금리 상한을 설정해야 돼요. 그 이상 못 올려도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대출금리라는 것은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요. 기준금리.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그 은행은 예금금리를 더 많이 받겠어요? 대출금리를 더 많이 받겠어요? 이 기준금리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예금금리로 조정을 많이 해요. CD 같은 것들은지. 맞아요? 인플레에서 반영되는 게 가산입니까? 기준입니까? 가산은 차입자에 따라 틀려진 거죠. 그럼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3개월마다 조정되는데 요즘 대출 받으시면 CD 안 써요. 다 코픽스로 갑니다. 코픽스로. CD는 3개월이며 따라서 양도성 예금 증서. 은행 가면 그냥 원래 통장을 줘야죠. 근데 그냥 증서를 줘. 증서를 주고 이자를 먼저 땡겨줘요. 나중에 원금을 이제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코피 나오는 코픽스 있어요? 코픽스는 따라해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럼 CD 상품만 있겠어요? 예금 상품이 많겠어요? 그럼 그걸 모아갖고 평균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얘가 글씨가 더 길죠? 그래서 6개월하고 1년이다.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한번 잘못 냈어요. 잘못 내갖고 여러분들 얘네들은
대출금리 들어가요? 기준금리 들어가요? 기준금리 들어가죠.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죠. 기준금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출금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출은 가산을 더해야겠죠. 근데 어떤 제가 좀 창피한 게 어떤 또라이 같은 교수가 코픽스는 대출금리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대출금리가 맞습니까? 기준금리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의시청 들어가서 받아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마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최근에도 EBS 강의하게 되면 우리를 VIP실로 모셔요. 강사들을. 수능 다음이야. 그래서 연예인들 있는 데서 내가 하장도 하고 막 그랬잖아. 자랑하는 건 아니라. 그러면서 얘네들이 가장 보는 게 수능 다음에 우리 국가고시가 공인중개사예요. 좀 많습니까? 공인중개사. 얘기해봐. 진짜 많죠? 대단한 시험이야, 이거. 옛날에 시험이 잘못 나와갖고 J시험 본 거는 우리나라에 처음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어떨까? 그 수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다 굉장히 다양하시다. 다양해요. 그죠? 재수생도 있고, 삼수생도 있고, 한 10년 하신 분도 계셔요. 강사보다 더 잘해요. 그죠? 그러면서 박사도 있고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 시청 들어갈 만한 자격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니까 잘못 냈기 때문에 그냥이야 한 방 먹었어. 그냥이야 코피가 났어. 코픽스에서 다시는 안 내겠다고 보지만 그래도 내요. 그럼 코픽스는 그냥이야 기준금리야. 이걸 낸다는 거죠. 그럼 얘가 높으면 대출금리도 높아진다는 거를 내지 않을까. 왜? CD 써. 요즘 코픽스 써. 코픽스 쓴다는 거죠. 거의 CD는 잘 안 쓰거든요. 대출 좀 받아봐야 돼. 아시겠죠? 그죠? 코픽스를 많이 써요. 이해 가셨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뀌는 거는 가산이 바뀐다. 기준이 바뀐다. 기준이 바뀌어요. 또 약간 조기상환 기억나시나? 그다음에 이자율 이용과 그것만 하면 이제 끝이신데 그것만 하면 좀 쉬었다 갈 건데 조기상환 위험이 잘 떠요. 근데 조기상환 아까 변동에서 많은 게 노출됩니까? 고정에서 노출됩니까? 고정에서 노출되죠. 왜냐면 안 바뀌니까. 그렇죠? 학습 분위기 좋네. 그럼 제가 이걸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명목이자는 그냥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저당이 고정되는데 시장이자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자, 4%인데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들 무주택 서민들한테 2%로 이자를 낮추겠습니다. 그럼 이게 가만히 있어. 만기 전 변제. 조기상환 해버리죠. 얘기 좀 하자. 암기하려고 하지만 학교는 암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냥이야 차입자가 조기상환을 해. 조기상환을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입자 입장에서는 조기상환을 하는 게 얘한테 유리하죠. 유인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그래서 그냥이야 수수료를 만들었어. 조기상환 수수료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기상환 수수료가 굉장히 이 퍼센트가 굉장한 게 저도 이제 차 대출에 대한 조기상환과 부동산 조기상환이 왜 틀리냐면 그냥이야 금액이 틀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세요, 얘가. 그죠? 뭐 강남의 집값이 뭐 20억 하잖아요. 이 조기상환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페널티를 가해서 조기상환 수수료를 매긴다는 거죠. 근데 얘가 주판을 튕겨 보니까 조기상환 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 보면 조기상환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대출자는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이해 갔어? 그걸 무슨 상환 위험이다? 조기상환 위험. 그럼 조기상환 위험은 시장 이자율이 높을 때, 낮을 때 조기상환 위험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높아봐요. 그럼 조기상환 할까 안 할까? 그래서 그때 달라요.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그죠? 원래 인생은 시장 원리가 그래. 그죠? 아까는 그냥이야 조기상환을 했어. 지금은 안 해. 이 자식이 말이야. 왜냐면 나가니까 더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자가 4%가 아니라 7% 달라는 거야. 미치고 한장 얻었어. 할까? 개기는 거죠. 그러면 차입자는 어떻게 나오냐? 조기상환을 한다. 조기상환 안 한다. 뭐 그렇게 안 나오고 기존 대출을 유지한다고 나와요. 자, 그럼 기존 대출을 유지하니까 그냥 해야 돼. 얘를 또 꼬셔야 돼. 자, 아까는 그냥이야 조기상환을 안 했어. 자, 아까는 조기상환 해서 수수료를 부과시켰죠. 근데 안 한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얘를 VIPC로 모셔야 돼. 그냥이야 커피에 약을 타. 약을 타서 잔고를 좀 깎아준다고 얘기. 진짜 뻥치는 게 아니라 다 책에 나와. 그죠? 그 잔고 할인을 해준다 그래요. 근데 얘가 그걸 어떨까? 그걸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고 안 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그냥 어떻게 돼요? 얘가 원래는 7%를 먹을 수 있죠. 근데 해 안 해? 안 하니까 이자 수익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야 되는데 갔어요? 그러면 이 대출자가 그래도 그냥 다 또 위험하다. 따라서 이자율 위험. 아까는 조기상환 위험이었죠. 근데 이자율 위험이 생긴단 말이에요. 금리 위험.
그다음에 인플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우리가 이자가 높아지는데 못 받아버리니까 인플레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따라서 인조. 그럼 이자 위험은 시장 이자가 낮을 때, 높을 때, 조기 상환은 낮을 때죠. 어떤 위험이 더 위험할까요? 조기 상환이 위험할까요? 이자 위험이 위험할까요? 자 볼게요. 조기 상환은 그냥입니까? 계약을 해지합니까? 이자가 안 들어오죠. 근데 기존 대출을 유지하는 게 그래야 낫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조기 상환에 대한 그 콜방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그런 것도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오케이? 갈게요. 지금 몇 페이지 하는지는 알아요? 155페이지. 고정금리는 최초에 약정된 명목 이자가 아까 4%가 그냥입니까? 계속 동일합니까? 대출 기간 동안에. 보고 있죠? 초기는 고정이 변동보다 높죠? 왜? 그만큼 위험하니까.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아까 시장금리가 낮다고 했죠? 근데 이걸 거꾸로 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냐면 1번 대출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반대로 무슨 금리가 낮다? 시장금리가 낮다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돌려봤어요. 그런가요? 그럼 차입자는 불리하니까 무슨 상환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대출자가 조기 상환 위험이 증가되겠죠. 그러면서 대출자는 최초 대출금리에 얻을 수 있었던 이자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이야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해. 맞아요? 근데 이번에 가시면은 대출금리가 시장보다 낮다는 것은 오히려 시장금리가 높죠? 대출자가 불리해지죠. 그래서 그게 아까 인플레 위험이었어요. 실제. 그러면 대출자의 실질 이자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못 받으니까. 그럼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그래서 대출자들은 이에 대비해서 초기 금리를 높이려고 하죠. 3번의 별표.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인플레라고 했죠. 실제보다 그냥요 대출 시점에 예상 인플레보다 실제가 높아졌어요. 그럼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따른 이자 위험을 대출자가 전부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고정금리 때는 시장 이자가 높고 낮고 그냥요 대출자가 다 위험해요. 위험할 수 없고 그래서 이자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은행은 이제 무슨 이자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변동은 대출자의 차입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금리 변동을 하죠. 그래서 이자의 변동 위험을 전부 혹은 일부 대출자에서 누구한테? 차입자한테 전가시키죠. 넘겨보세요. 특징. 변동이자라고 해도 대출을 한다고 해도 금리 조정 기간 동안에 대출자도 금리 변동의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자의 금리 변동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다. 제거된 건 아니다. 아니죠. 어떻게 완전히 제거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별표 쳐야 되는지. 자, 은행은요. 이따 나오겠지만 이 조정 주기가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빨리빨리 전가시키는 게 좋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변동금리는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시킨다고 돼 있어요? 대출자가 유리하죠. 그럼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봐봐요. 1년에 만약에 1억에 12% 이자를 1,200만 원을 받는 게 낫나요? 4번 나눠서 받는 게 낫나요? 나눠서 받는 게 이자에 또 붙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변동은 차입자도 금리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고정금리 제도에 비해서 대출자의 채무행은 어떻게 하죠? 커지겠죠. 그러면 차입자를 보호해줘야겠죠. 그럼 금리 인상에 대한 무슨 선을 설정해요? 상한. 그럼 그 이상 못 올려받죠? 그럼 차입자의 금리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고 변동은 가산이 바뀌어요? 기준이 바뀌어요? CD와 코픽스가 바뀌죠? 우대금리 같은 건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짜증나는 게 그냥이야 지네 은행 카드 만들라 그래. 그럼 우대에서 빼준다 그래. 짜증나 죽겠어 아주. 진짜 완전히 옆에 갖고 막 그런 거야, 그죠? 막 꼬시고 막 그지? 그럼 빼줄 수도 있죠. 우대금리 빼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출금리가 CD와 코픽스인데 제가 아까 코픽스를 많이 썼다 그랬죠. 그럼 CD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올라가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니다.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1번이죠.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연간 이자를 같은 1년 만기의 대출의 경우는 대출자는 기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타에 나누는 것보다 유리하겠어요? 더 불리하겠어요? 자, 일로 와보세요. 생각을 하란 말이야. 1억을 빌려서 연 12% 한 번 받으면 1,200만 원밖에 못 받아. 얘기해봐요. 근데 4번 나누면은 이거 첫해 3% 300만 원 미리 땡기지. 그 땡겨갖고 그냥이야 또 이자놀이해. 이자놀이해서 또 이자가 붙는 거죠. 그럼 한 번 받는 게 나아? 나눠서 받는 게 나아? 잘한다. 여기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고친다면 대출자는 아까 명목이자 위험의 대가를 더해야 돼요. 기대 인플레를 더하고 변동은 주택담보대출은 뭐하고 뭘 더했어요? 기준하고 가산. 자, 변동금리는 아까 조정주기가 어떻게 할수록 짧을수록 누구에서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전가가 되겠죠. 맞나요? 그다음에 CD는 우리나라의 담보대출에 어떤 금리 들어갑니까? 변동이 들어가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